네, 이때 한 가지 그 희망이 있었어요. 공화주의적 희망이. 소위 말하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자유민권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슬라이드가 공화주의적이래. 아, 이제 왜 이러지? 왜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또 이게 괜찮아요? 이걸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뭐냐? 소위 말하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좀 꿈꾸던 약간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일본이 산업화랑 근대화를 어느 정도 성공을 해요. 이때가 대공황 직전이거든요. 아, 문디님, 그 후쿠자와 유키치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경제 성장도 하고 그 산업화도 하고 심지어는 식민지도 있죠. 식민지도 있으니까 경제가 쭉 먹고 살만해지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 이제 자유민권, 그러니까 좀 공화주의적으로 우리한테도 좀 참정권 주고 소수자들도 배려하고 심지어 식민지 조선도 좀 배려해주고 라고 하는 아주 선진적인 민주주의 사상들이 나오거든요. 진짜로 선진적인 사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후쿠자와 유키치 입장에서 보면 드디어 일본이 어느 정도 좀 문명 개화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기반이 생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 이 다이쇼 데모크라시 때 경제 성장기에는 말이 쏙 들어갔던 공화주의 이론가들이 나와요. 공화주의 이론가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때 기자들, 뭐 사설 쓰는 사람들, 정치인들 많이 나오고. 근데 대충 뭔가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거든요. 대충 공화주의적인 개혁으로 보면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 인정, 번의 파벌 정치 악화, 플러스 신진 정치 세력의 의회 진입 그런 게 있고, 미노베 다스키치라는 사람은 엄청 과감하게도 천황 기관설이라는 것도 주장해요. 이게 진짜 급진적인 거거든요, 당시로는. 일본은 천황의 이 통치적인 이런 이 정통성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천황이 주권자가 아니라 그냥 국가 기관 중에 하나에 불과해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진짜 급진적인 좌파들이 할 만한 그 생각이에요. 당시에는 이런 발상들이 막 이제 화라선처럼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나갈 때고 플러스 경제도 잘 나갈 때. 근데 어떻게 되냐? 그 조 이알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 대공황으로 다 박살나요. 그리고 다 똑같아요. 세계 대공황으로 이제 이탈리아, 독일, 일본의 파시즘이랑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 제가 카이사르 그 썸네일 해놓은 그 포퓰리즘 영상 있어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레포토리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많지만 이번엔 공화주의가 주제니까 세계 대공황이랑 뭐 포퓰리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몰락을 볼게요. 일단 이거 맥락으로. 근데 좀 중요한 맥락이기도 해요. 자, 일본의 공화주의는 그래서요. 이거 이후로는 세계 대공황 이후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국 헌법의 제정까지 미뤄집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을 한 다음부터 이 다이쇼 데모크라시까지 쭉 이제 공화주의가 득세를 못하잖아요. 힘이 없어요. 후쿠자 유키치도 자유주의로 전환을 하고 그래서 자유주의적 개혁으로 국가의 힘이 아주 강한 상황이에요. 아주 강한 상황이죠. 그렇죠? 시민들이 주권을 발휘하고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고 시위를 하고 뭘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전통이나 이 전통이 중요해요. 제도적인 전통이나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 시민들의 주권이 많이 약한 상황이에요. 국가의 힘은 셌는데 시민들의 주권이 약한 상황이야. 간신히 다이쇼 데모크라시 때 뭘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박살이 났어. 근데 그 상황이 이제 경제 대공황까지 겹치면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 제가 계속 말했지만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맥락이 있거든요. 지금의 그 일본의 그 트럼프를 따라한다는 그 어떤 포퓰리스트 있잖아요. 극우 정치인. 그 사람도 맞아요. 그 사람들 딱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트럼프도 그렇게 했던 거고. 경제 대공황이 오니까 국가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무력화가 되죠. 그렇죠? 빈민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적 파시스트 정권이 등장하기 쉬워져요. 포퓰리즘이 언제 등장한다고 했냐. 정치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라도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원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소화가 되고 해결이 될 수 있으면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시스템이 무력화되면 어떻게 되냐. 무력화되어 버리면은 이제 불만이 생겨요. 사람들이. 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왜 내 문제가 소화가 안 되는 거지? 저 정치인들은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되면은 다른 정치인이 나타나가지고 메시아적으로 막 툭툭 건드리기 시작해요. 야, 그 시스템 뭐가 중요해? 너희들 문제 나한테 따로따로 말해. 그럼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지금 직접 내가 소통하면서 말해줄게. 직접 소통하면서 해결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정권이 진 당파나 그러니까 나치즘 같은 경우에 나치당이 당파고 권력자라고 하면 히틀러가 권력자고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권력 이제 포퓰리스트들이 시스템에서 배제가 된 사람들의 표를 다 얻고 지지를 얻으면은 이때 이제 파시즘이 되는 겁니다. 포퓰리즘이 국소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다 있었지만은 포퓰리즘이 특수한 거는 이제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포퓰리즘 자체가 시스템이 되면 그게 이제 파시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보통 통치자나 정당이
파시즘 정권이 되면은 뭐라고 해야 돼? 좀 메시아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면모가 있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문제 다 해결해줘 이렇게. 아유 쇼트페이스트님 반가워요. 아이고 너무 반갑네요. 그래서 군부가 장악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공화주의가 파사삭 하는 거예요. 공화주의가 나올 수가 없겠죠. 아예 공화주의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얘네가 다 해주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이 한나 아렌트도 말했고, 이게 독일로부터 해방이 된 다음에 프랑스에서도 계속 제기가 된 문제 제기가 그거거든요. 자유주의적 시스템의 한계예요. 그 샤를 드골도 그렇고 장폴 사르트르도 그렇고 그 프랑스가 해방된 다음에 계속 한 게 뭐냐면은 공화주의를 부활시켜야 된다. 나치즘을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프랑스 혁명 정신에 대한 이런 존숭이랑 전통화랑 그거를 이제 이어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시스템이 근데 잘 작동하면 모르겠는데 시스템이 무력화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끔찍해요. 아까 말했지만 포퓰리즘에 대두하죠. 근데 자유주의적인 시스템이 당시 보면은 국가 공권력이 엄청 세져 있는 상황이기 마련이잖아요. 시민들의 주권이 없고 자치가 없으니까. 국가 공권력이 엄청 세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포퓰리즘이 결합된다? 이게 폐악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독재 정치가 등장하기 매우 쉬워지는 거예요. 쇼트페이스트님, 일본은 진짜 봉건제조의 그 춘추 전국시대랑 비슷한 나라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메이주신 한번 하고 나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국가 공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헌법이랑 옛날 헌법 비교해보면은 대일본 제국 헌법, 이게 2차 세계대전 당시 헌법은 대일본 제국은 만세기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로 돼 있어요. 그 천황이 주권자예요. 그쵸? 일본국 헌법 제1조 지금 헌법은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라고 하면서 아예 대못을 박아요. 너는 주권 없어? 그럼 주권 누가 했어? 주권이 있는 일본 국민의 총에 따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는 아예 헌법에서 공화주의가 없어요. 자치가 없어요. 국민 주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파시스트 정권이 된 다음에 뭐가 되냐 한번 플로우를 설명해 볼게요. 이거 한번 말은 한번 해보긴 해야 돼가지고. 첫 번째가 치안유지법. 그러니까 정부 비판을 전반적으로 탄압하고 검열한다. 또한 학생운동도 탄압한다. 두 번째가 특별고등경찰제도인데 쉽게 말하면 공안경찰이랑 공안검사제도를 강화하는 거고, 세 번째가 언론과 출판을 검열하는 거거든요. 국가에 반하는 내용이 있으면 폐간을 시키고 검열한다. 그 종교 탄압한다. 특히 이때 크리스트교 계열 종교들이 많이 억압받았다고 했죠. 천황을 신으로 인정하느냐 맞느냐 할 때. 그래서 이때 크리스트교 신자분들이 엄청 애를 많이 써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충동헌법, 이거는 이제 30년대죠. 이때 노동력 강제징발, 병력 강제징병이 일본에도 있었어요. 그쵸? 일본에도. 당시 일본에도 농촌까지 청년들 싹 다 전쟁터 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근데 이 모든 게 어떻게 되냐, 일단 일본 국민에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설명한 그거를 보세요. 그 결투죄랑 그리고 창씨개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이해하는 거를 좀 적용시키면은 이제 이해가 더 잘 되는데, 일본 애들은 기본적으로 식민지 통치를 해본 경험이 적어요. 그러니까 대영제국이랑 프랑스랑 다르고 로마랑도 달라요. 대영제국이랑 프랑스는 아까 슬쩍 말했지만 식민지를 통치할 때 본국의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대영제국이 있다고 하면은 대영제국의 본국의 법이 있고, 본국 법은 일단 디폴트예요. 그 식민지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 하면은 얘가 자치를 해가지고 알아서 뭐 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이거 이제 본국법으로 귀찮게 구는 약간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도를 만들면서 이제 식민지를 통치하는 건데, 그 문제가 생길 때 본국이 개입하는 거죠. 근데 일제는 어떠냐, 이게 일본 내지에서 통과된 법이 있으면은 거의 100% 무조건 본국의 법이니까 식민지에서도 이거를 이제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왔던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결투제도, 그 결투제가 일본이 메이지신 한 다음에 통과됐다고 했죠. 형법으로. 맨날 사무라이들이 분쟁이 생길 때마다 법원 안 가고 지들끼리 칼 들고 싸우고 그러니까 야 이제 결투도 범죄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버린 건데, 근데 이거를 그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에 시행할 때 그 논란이 있었다고 했어요. 조선인들은 결투를 하는 이런 풍습이 없어. 근데 이거를 시행하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해도 일단은 이걸 시행한다고 해서 딱히 불만을 가질 사람은 없잖아요. 애초에 조선인들이 결투 문화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시행을 했다. 근데 사실상 사법이고 그냥 뭐 있으나 마나한 그런 법이잖아요. 그쵸?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까 말한 이 모든 법 있잖아요. 일본인들한테도 엄청 통제적이고 좀 파시스트적이고 독재적인 법들이잖아요. 이런 법들을 당시 아직 근대화도 거의 일본처럼이라도 진행이 안 된 이 조선에, 식민지 조선에 일관적으로 적용시켜버리면 어떻게 됐을까. 이 플로어를 예전에 그 유스티니아누스의 그 로마법 대전 있잖아요. 그거 이제 고토수복 전쟁할 때
자기 정복지에 일관적으로 다 적용시키려고 하다가 상황 다 악화시킨 거.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법 대전이 있는데 요거를 이탈리아 수복한 다음에 이탈리아에 이게 시행한다고 하니까 로마 언론에서도 깜짝 놀라고 교황도 깜짝 놀라잖아요. 아, 이런 쓰레기 같은 법이 다 있냐고. 그래서 오히려 이 로마법 대전 시행하려고 하니까 이탈리아에서 로마 구려, 정확히 말하면 비잔티움 제국 구려 하면서 그냥 게르만족이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근대화도 안 된 그 중세랑 이런 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이게 근데 파시스트적인 분위기가 강해지 이거를 거의 농촌 사회로 유지가 되어 있던 조선에 적용을 시킨다? 이게 말도 안 되게 강력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말도 안 되게 강력해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로마 놈들 같은 경우에 로마 놈들이랑 비교하는 건 이따 하죠.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는 로마법 대전 이후에 통일적인 법치의 딜레마가 있어요. 또한 일제 식민 통치 경험의 부족 문제도 있는데 비현실적인 통일적인 법치를 강요하는 게 문제다. 아까 말했지만 결투제 조항 비잔티움 제국 얘기했어요. 비잔티움 제국이 이탈리아 수복한 뒤에 오히려 로마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이 비잔티움 제국을 증오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 한 200배 강한 거예요. 곱하기 200. 왜냐면은 로마 시민들은 비잔티움 제국이랑 그래도 나름 로마라고 하는 애들인데 좀 괜찮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조선인들은 뭐예요? 조선인들 입장에서 일본은 외국인데 또 쓰레기 같은 법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통일적이니까 조선인들만의 관습 그리고 풍토 나름 조선 왕조 동안 오랫동안 시행된 뭐 법의 관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의 관례 같은 거 다 무시하고 통일적으로 법을 하니까 사방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조선 총독들이 엄청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애를 많이 쓰고 대표적으로 제사나 가족법부터 시행해가지고 온갖 전통, 관습, 심지어 수백 년간 조선 왕조에서 시행되던 법률과도 다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게 일제가 잘 조율을 못해요. 왜냐면 일제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관심을 안 뒀거든요. 별로 관심 안 뒀어요. 왜냐면 제국이면 니네가 따라야지 이런 논리고. 근데 이게 일본 본국이 별로 관심도 없는데 조선 총독부의 업무 과중화 이 문제도 실제로 있는 문제예요. 조선 총독부의 업무 과중화와 현실적인 불가능성 문제가 부딪혀요. 그래서 조선의 식민지 통치가 더더욱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조선 총독부의 업무 과중화가 뭔 소리냐? 자, 일본 열도가 이렇게 있고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자, 조선에 오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왜 주로 조선인들의 입장에서는 일본 순사라고 하면은 다 폭력적이고 양아치처럼 그려지냐? 실제로 양아치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일본인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도쿄에 태어난 시민이라고 해봐요. 일본 시민. 여러분이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공무원을 하거나 경찰이 되려고 하면은 당연히 일본 국내에서 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 식민지로 가서 복무를 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적이 낮거나 아니면 좀 질 낮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좀 파견했다는 약간 좀 그런 거를 좀 자료들을 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일본 총독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초대 통감인 이런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초대 총독 돼가지고 하는 약간 그런 의무감이나 아니면 군부 중에서 전공을 내세워서 이제 만주로 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면은 보통 별로 하기 싫은데 밀려나서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조선 총독부 공무원들도 일본 내지에서 정쟁이나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조선으로 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또 이것도 있는 건데 이게 그 유학적인 예치 있잖아요. 예치가 뭐냐면 급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 너와 나를 구분하고 그 서열을 정리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 구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근대화 논리가 있고 통일적인 법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적인 법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이랑 일본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의 급을 나눠요. 일본이 기본적으로 훨씬 좋은 환경과 훨씬 좋은 대우를 받고 명예와 지위와 체면도 본국에서 일하는 게 더 높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뭐냐면은 조선에 있는 사람들, 조선에서 일하는 일본 공무원들이나 총독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발상을 가지고 있냐? 내지에서 그러니까 본국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나중에 복무가 끝난 다음에 일본으로 돌아가서 대우를 잘 받아서 출세를 하고 좀 대우를 잘 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 분위기가 본국에서 시키는 걸 열심히 하는 이런 스탠스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업무 과중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어떤 과중화? 조선 총독이랑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조선의 자연적인 풍토랑 솔직히 말하면은 아직 뭐라고 해야 돼? 행정 조직도 잘 안 갖춰진 것도 분명히 있긴 하고 또 말도 사람들이 잘 안 듣는데 내지에서 시키는 거를 아이 여러분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이거 그냥 유의로지 그냥 들으세요. 아무튼 뭐 광복절 특집인데 그 대한민국이 해방된 나라 아닙니까? 아무튼 뭐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 철도도 깔고 뭐 전기도 깔고 여기도 뭐야 이게 남쪽에서는 이제 뭐 면 키우고 북쪽에서 양 키우고 하는 이런 것도 정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지에서 시키는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법도 조선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행정력이 충분하지 않아요. 행정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행정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행정에 조선총독부의 행정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그 행정에도 불만을 가지는데 그 법이 대부분 뭐라고 해야 돼? 이런 국가총동원법이나 종교탄압이나 언론출판 검열 이런 걸 거 아니에요? 행정력의 한계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의 통치가 따따따따 따블로 싫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구유해님. 당장 우리 장병도 수도권 가고 싶어 하지 강원도 최전선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뭐지? 당시 소위 말하는 일본 순사들 입장에서 조선이 어떻게 보였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어디서 주워들은 건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의병이나 독립투사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살인기로 보일 거예요. 그쵸? 일본 순사들 입장에서는 독립투사들이나 의병들이 살인기로 보여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칼빵 맞고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폭탄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근데 일본 본국은 어떠냐? 본국은 그래도 훨씬 안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순경들 입장에서도 조선을 별로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아, 맞아요. 조선이 근대화 가능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 이미 사실이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뭐 가능성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일제가 본국이면은 그 로마 공화국도 그렇잖아요. 원로원이 식민지랑 본국 사람들이랑 관계가 있으면은 클리엔텔라적으로 서로 클리엔테 쓰면은 잘 조율해가지고 타협시키고 조정하라는 걸 잘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착취하고 빨아먹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조선총독부는 오히려 일제 본국에 좀 밑에 있는 측면에서 좀 체면이 좀 낮은 상태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해야 되니까 업무 과중화랑 현실적 불가능성이 겹치니까 잘 안 된다. 대만 밀림에. 아, 약간 그런 거죠. 사실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일본 순사들 입장에서는 조선이 치안이 아주 안 좋은 나라예요. 그래 보일 거고. 로마 공화국 시절에 로마법 체계랑 로마법 대전 이후 로마법 체계를 비교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일제 있잖아요. 일제 통일적인 그 미숙한 식민 통치 그런 거를 좀 비교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전자 다시 말해 공화국 시절의 로마법 체계는 뭐냐? 이게 우리가 아는 법치랑 달라요. 법치는 진시황적인 법치를 우리는 떠올리잖아요. 근데 로마인들에게 법은 제가 맨 처음부터 계속 말했지만 법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공화국 시절의 로마법 체계는요.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쵸? 현재 관습, 법, 관행이 1차적으로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는 심지어 로마, 이탈리아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마르시족의 풍습이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타렌툼 그 이탈리아 남쪽 그쪽의 관행이나 정치 체제나 문화나 분위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 클리엔텔라적으로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게 안 되면은 이쪽을 클리엔테스로 둔 원로원 의원 있잖아요. 원로원 의원한테 찾아가가지고 조율을 요구하고 하는 게 1차입니다. 이게 1차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클리엔텔라 타고 올라갔는데 원로원에서 당시 세계정부에도 원로원에서 공론화가 돼요. 근데 여기서도 조정이 안 되고 타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면은 그때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가는 거죠. 그쵸? 다시 말하지만 로마 시절의 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법은 뭐냐? 최후의 수단으로 도구적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딱히 나쁠 게 없어요. 오히려 아까 말했지만 유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 속주든 아니면 뭐 식민지든 외국인이든 로마법은 내가 더 이상 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적인 존재가 되니까 오히려 유용하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쵸? 반면에 이 로마법 대전 이후의 로마법 체계는요 법이 보편적이고 강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자체 필요성이 적어져요. 그 공화국 시절에는 원로원 의원들한테 찾아가면 어떻게든 시민들끼리 자체적으로 이제 합의하고 문제 끝내면 끝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움받은 클리엔테스들은 원로원 의원이나 자기 파트너스들한테 이 소위 말한 소소한 성의를 갖다 바치면서 이제 시민의 덕성을 교류를 하고 우정을 다지고 그렇죠. 로마인들에게 또 주장한 게 이 우정 아닙니까? 이 우정 키워드 계속 나와요. 이러면 됐는데 이 로마법 대전의 체계는 시민의 자체의 필요성이 적죠. 왜냐? 그냥 그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엘리트인 판사들이 땅땅하면서 판결하면 돼.
그러니까 굳이 뭐 아부할 필요도 없고 적극적으로 뭐 할 필요도 없어. 이게 자유주의랑 결합되면은 그냥 우리가 아는 자유주의적인 엘리트주의적인 그런 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것도 그냥 유스티니아누스 그 고토스복 전쟁이랑 똑같아요. 일본에 한 거 똑같습니다, 그냥.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플로어가 현재 사정과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겠죠? 그쵸? 본국 중심으로 생긴 법일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리고 법도 어차피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되잖아요. 현재 사정을 전혀 무시하는 거예요. 비잔티움 제국의 고토스복 전쟁 콘텐츠를 제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거고. 자, 두 번째로는 또 일제가 이것도 이제 나름 잘못한 건데 이거는 또 비효율적으로 한 거거든요, 이것도. 자, 로마놈들은요, 로마놈들한테 식민지, 속주, 나아가 피오국까지, 피오국은 지위가 낮은 동맹국이잖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합니다. 뭐냐, 식민지나 피오국 현지 권력자들의 현 상태로서의 자치, 권력 유지를 일단 전제로 해줘요. 이게 전제예요. 왜 전제냐? 그냥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잘 통치하고 있었는데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괜히 건드리면 뭐가 돼? 반란 일으키거나 불만이나 뭐 표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한테 이걸 굳이 건드린다는 발상 자체가 없는 겁니다. 만약 로마의 피오국이 되면 어떻게 되냐? 원로원 의원들이나 원로원의 자체적인 권위로 그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대변해줘요. 만약에 반면에 원로원 의원들이랑 원로원에서 피데스에 맞게 신의성실하게 문제 다 해결해주고 군사적으로 보호까지 해주고 그리고 군비까지 지원해주고 그리고 뭐 무역하면서도 무역에서도 이권을 좀 주면서 도와줬는데 이렇게 신의성실하게 의무를 다 해줬는데 오히려 피오국이나 식민지에서 이 피데스에 어긋나는 배신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자치권을 박탈하고 프로콘술, 다시 말해 총독까지 파견해서 여러모로 괴롭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칠리아죠. 시칠리아. 이 시칠리아가 진짜 골 때려요. 포에니 전쟁 때 일바로 로마 공화국을 도와준 애들이거든요. 카르타고가 안 도와주니까 로마에 붙어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엄청 고마운 애들인데 나중에 그 칸나이 전투에서 대판 깨지고 나서 시칠리아가 로마 배신하고 카르타고에 붙는단 말이요. 근데 이때 로마인들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요.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군대까지 보내줘가지고 도와줬는데 우리 배신한다고? 그래서 포에니 전쟁 이겼을 때 시칠리아 왕이든 뭐 부족장이든 다 없애버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노예로 납치하고 자치권 완전히 박탈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한테 이 피데스에 어긋나는 배신은 이건 진짜 발작 버튼이요. 이거 폼페이우스의 동방원정 보셔도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 사례를 볼 거예요.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샤르데냐 섬 파견 사례랑 키케로의 베레스 총독 기소 사건인데 가혹한 처벌, 과로치고 10%의 세금. 요거를 자 그라쿠스 편을 한번 봅시다. 요거 활자를 좀 키울게요. 근데 샤르데냐에서 일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 나름 그래도 전쟁터에 왔으니까 전쟁터라기보다는 그 군사 원정을 온 거죠. 거기 이제 주둔하면서 이제 치안 유지 같은 걸 하는 건데 아무튼 겨울을 나르는 일이 몹시 힘들었대요. 건강에 해로웠대요. 그래서 당시 로마 지휘관이 임페라토르가 뭘 결정하냐? 여러 도시로부터 병사들이 입을 옷을 징발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약탈하기 시작한 거죠. 임페라토르가 샤르데냐 그쪽을 가가지고 겨울에 옷이 부족하니까 보급품이 부족하니까 약탈을 지시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샤르데냐에 있는 그 속주 도시들은요 로마로 사람을 보내서 징발을 막아달라고 간청했대요. 탄원한 거예요. 그때 원로원이 어떻게 했냐? 원로원이 샤르데냐 사람들의 탄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지휘관에게 지시했어요. 다른 방법으로 겨울옷을 마련하도록. 이게 원로원이 이 식민지를 한번 보호해 준 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가서 클리엔텔라적으로 청원을 하거나 탄원했을 때 원로원에서 이거 좀 선 넘었다 싶으면은 적절히 조율해 주는 게 있었던 거거든요. 인맥과 파벌. 이때 지휘관 임페라토르가 어쩔 줄 몰랐고 로마군이 고통받았다. 이때 가이우스가 영웅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클리엔텔라적으로 봤을 때 가이우스가 여러 도시를 돌면서 로마군에게 옷을 비롯한 여러 도움을 자진해서 제공하도록 설득을 했대요. 그래서 이 소식은 로마로 들어갔고 원로원이 가이우스 행동이 민중 지지받기 위한 노력이라고 시작하고 여겨서 염려했다라고 하는데 가이우스가 그렇게 약속을 했겠죠. 일단 자기 첫 커리어니까 그 샤르데냐 주민들을 내가 지금 커리어 지금 쌓고 있고 본국 가서 출세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돼. 이번에 너희가 우리 도와주면은 내가 크라쿠스 가문이잖아. 돈 많거든. 우리가 너희들 도와줄게. 한번 나한테 호의를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아마 설득을 했겠죠. 그리고 다음 대목에 뭐가 있냐? 아프리카에서 미킵사 왕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가이우스 그라쿠스에 대한 사회적인 존경의 표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작하는 게 아니라 다 나와요. 존경의 표시로 왕이 샤르데냐에 있는 로마 지휘관에 곡식을 보냈다고 발표했대요. 이게 뭐냐? 이 미킵사 왕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가이우스 그라쿠스, 그러니까 그라쿠스 가문의 피오빈으로 미킵사의 왕이 있는 거예요. 이 구도에서 우리 파트로누스 집안의 가부장이신 가이우스 그라쿠스께서 지금 군사 커리어를 지금 쌓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이 소소한 성의로 존경의 표시로 소소한 성의로 뭘 보내주면 제일 좋아할까? 당연히 병참 지원해주면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쵸? 상식적으로 생각 가능하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라쿠스 나으리 그 돈 그라쿠스 제가 존경을 표시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휘관에게 곡식을 보낸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서로 클리엔텔라적으로 피데스를 바탕으로 주고받는 게 보이십니까? 방구석에서 나오질 않아님. 원로원이 탄원 들어준 건 그라쿠스 견제하는 목적으로 그런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구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됐잖아요. 이 탄원을 들어줘가지고 그라쿠스가 그 샤르데리안에서 명망을 떨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원로원은 그라쿠스랑 별개로 여기에 뭐가 문제가 실제로 있다는 걸 알고 반란이 일어나고 뭐 저항의 운동이 일어나면 피곤해지니까 적당히 무마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이오스 그라쿠스가 해결한 거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키케로의 베레스 총독 기소 사건, 이것도 역사적인 일이죠. 로마 공화국의 역사가 500년인데요 속주 식민지 총독이 부정부패나 횡령으로 기소당한 일은 많아요. 기소당한 일은 많은데 유죄 판결을 받고 망명까지 간 일은요 키케로의 베레스 총독 기소 사건이 최초예요. 이게 공화국의 수호자 키케로 시리즈 한 거 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제가 그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몸 진짜 안 좋았는데. 이게 뭔 일이냐,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고 시칠리아 섬이 있잖아요. 키케로가 재무관 시절에 여기 가가지고 일을 잘 해주고 오거든요. 근데 이때 시칠리아 총독보다 클레텔라 잘 하고 사람들한테 명망을 잘 쌓아서, 명망이 중요해요 로마에서. 명망을 잘 쌓아가지고 이게 인맥이 있었는데, 오컴님 안녕하세요. 근데 나중에 이 시칠리아 이 속주민들이 이 베레스 총독한테 극심한 착취를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시민권이 없어. 이 사람들 시민권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키케로한테 직접 가가지고 스테니우스일 거예요. 스테니우스라는 이 대표 토우를 보내가지고 좀 자기들 좀 지켜달라, 좀 보호해달라 청원하거든요. 근데 키케로가 고민을 많이 해요. 시칠리아인들은 시민권이 없잖아요. 도와준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다음에 뭐 투표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베레스 총독이 클리엔텔라 족보 따져보면은 크라수스 편이거든요. 크라수스파예요. 그러니까 크라수스랑 당시 학고 변호사였고 세력도 그렇게 세지 않았고 집에 돈도 많지 않았던 키케로 입장에서는 크라수스파인 베레스 총독을 고소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고, 이긴다고 해도 정치적인 명망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간에 키케로가 이 사건을 받아가지고 로마 공화국 역사상 최초로 로마 시민이, 그것도 원로원 의원이 속주 식민지 사람의 청원을 들어줘서 부정패 혐의로 식민지 총독을 고발해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 받아내고 추방까지 시킨 사건입니다. 이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공화국의 진짜 영웅 중에 하나죠, 키케로가. 이때 그 시칠리아인들이 키케로에 대해서 아주 고마워했기 때문에 키케로의 조용관 임기 때 시칠리아인들이 직접 키케로를 위해서 그 로마 그 시세보다 한 절반 가격으로 시칠리아산 곡물을 대방출해줬대요. 그것 때문에 키케로가 조용한 임기 동안 꿀빨았다고 합니다. 그쵸? 다시 말하지만 로마 공화국은 아무튼 식민지 현지 권력자들의 현 상태로의 자치나 권력 유지를 전제로 하고 얘네들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통치를 하죠. 그쵸? 아까 샤르데네아 섬에서도 여기가 샤르데네아 섬이죠.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뭐 현지 토가 있으면은 얘네들 통해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총독들 보내고 군지휘관 보내가지고 그냥 유지를 하고 조율하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지, 얘네들 안 건드려요. 근데 일제는 뭘 했냐, 조선인들에게 명목뿐인 지위를 주거나 할 뿐이지 실질적인 통치 권력을 허용을 안 했어요. 자치권이 거의 무의미해요. 이게 다양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조선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나쁜 이등신문으로 전락하는 건데, 이게 통치 구조로 봤을 때는 사실 일제가 비효율적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제 식민 통치 경험이 적은 게 좀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자, 여러분, 아까 여기 이 그라쿠스 편 봤을 때 이 미킵사 왕, 아프리카의 미킵사 왕이 그라쿠스한테 와서 이제 심지어는 조공도 스스로 바치고 하잖아요. 이 존경의 표시로, 소소한 성의로.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은 로마인들은 현지 자치를 인정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토호들을 인정해주는 이유는, 예를 들어 이 마을이 있다고 하면, 이 마을에 부족장이 있다고 하면은 얘 하나한테 잘 해주면은 얘가 이 부족을 잘 간수를 하고 대리 통치를 잘 해주고, 그 원로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족장과의 우정만 신이 성실하게 잘 유지하면은 이쪽이 쉽게 통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쪽에 자리를 주거나 이쪽에 혜택을 주거나 하는 거는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 원로원이 애들한테 자치권이든 뭐 돈이든 지위든 그거 주는 거는 그것도 계약이에요. 우리가 로마 공화국이 너희한테 이걸 줄 테니까 토호 너 여기 있는 마을 잘 대신 통치해줘야 돼. 잘 뭐지 교통 정리해. 이걸 조건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얘네가 친일파들한테 일제가 친일파들한테 뭐 자리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주잖아요. 근데 일제가 비효율적으로 한 거는 이걸 공짜로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일제가 얘네들 통해서 이 마을이나 예를 들어 서울이든 안동이든 뭐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된 곳이든 동학농민운동의 근거지가 된 곳이든 뭐가 됐든 로마 공화국식으로 하면은 그 예를 들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것도 뭐 지역 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지를 통해서 이렇게 잘 달래는 식으로 하고 지역 유지한테 뭐 관직 주고 자리 주고 경제 혜택 주고 하면은 로마 공화국식으로 잘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자치권을 주는 게 얘네한테 권력을 주는 것도 있는데 교환적으로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주는 건데 이제는 친일파들한테 돈은 다 주고 명예도 다 주는데 일을 안 시켜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제가 손해만 계속 본 거예요. 돈 주고 명예 주고 자리 줬으면 이제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다 주는데 일을 안 시켜. 그럼 뭐가 되냐?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일제 조선총독부의 업무 과중화만 심화되는 거거든요. 조선총독부의 업무 과중화? 이 구도가 보이시나요? 조선총독부의 그냥 업무 과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카이사르나 폼피우스가 이 자치권 안 주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새끼들한테 자치권 안 줄 건데 돈을 왜 그렇게 많이 줘? 왜 그렇게 명예를 줘? 쟤네한테 일 시켜야지. 그거 공짜로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조선총독부한테 욕했을걸요? 폼피우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대신 간접적으로 자치적으로 통치를 해줄 토가 협조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조선총독부에서 내는 정책들이 다 조선 현지 사정의 현실적인 상황, 여건과 유리된 강압적인 정책 추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한 내지 정치에만 민감한 조선총독부, 아까 말했다시피 본국의 입법이나 행정에만 이제 눈치를 살살 보고 있는 이 불쌍한 조선총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선 현지에 안 맞는 행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뭘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불만만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작 뉴턴님 재정 적자만 쌓이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 통해 가지고 오히려 간접적으로 자치권을 오히려 권력을 좀 주고 권력을 주는 대신에 신의 성실의 원칙과 피데스로 야 우리가 너희한테 명예 줬지 대신 이거 계약이야 약속이야 니네가 그 돈이랑 권력을 활용해 가지고 그 동학농민운동 일어난 그 지역 있지 민심 잘 달래고 그렇게 해야 돼. 만약 니네 일 잘못하면 그 권력이랑 돈 다 뺏을 거야. 이런 식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방구석에서 나오질 않아님. 티로님은 식민지 시기에 일본이 조선의 황족들을 완공적으로 편입시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냐면은 그 로마식 사고방식으로 보면 조선의 황족을 그렇게 했으면은 황족들을 프로파간다로 이용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란 일으키지 마. 내가 너희들 달래줄게. 일본 사실 좋은 애들이야 하면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되려면은 자치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치권도 안 주고 근데 또 결혼은 잘 시키고 또 돈은 또 다 준 것 같아요. 생활비를. 그러니까 왜 그거를 한 건지 나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구미리치님 에도막부가 다이묘를 관리한 방식이 로마 제국의 통치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탈출하려다 보니 그런 생각을 못하지 않았나.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근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근사 수상자님 진짜 그거예요. 주먹구구식도 정도가 있지 돈 주고 일을 안 시켜요. 막말로 아니 황족들한테 돈을 왜 줘요 그러면? 황족들한테 뭐 자기네 딸내미 뭐 이런 결혼 왜 시켜줘? 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 자기도 주고 돈도 다 줘야 되는데 대우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돈 주고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제가 식민 통치 경험이 없는 게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왕국 때부터 쌓아온 로마노들만의 어떤 요상막측한 관습이거든요. 선조들의 관습. 그게 식민 통치랑 제국 경영에 너무 효율적인 방법이었어요. 그 포에니 전쟁 이긴 다음에도 히스파니아 한 번에 해방시켜버리고, 그쵸? 그리고 나중에 1930년대가 되면 조선인이 공부를 더 잘해서 도쿄대 수석 졸업이 조선인이었죠. 근데 조선 왕실이 조선 백성들과 좀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있었던 면도. 뉴페르소나님 그게 맞긴 한데, 그럼 조선 왕실 없애버려도 주변 지역 토호들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없을 수가 없어요. 당시 다 농경사회인데 땅 주인들을 없겠어요? 뭐 대토지 소유자를? 걔네들한테라도 자기 주고 돈 주고 그냥 돈이랑 자기 줬지 그거 바탕으로 거기 잘 통치해 이런 식으로 간접 통치를 했으면은 대영 제국의 수법이자 로마 제국의 수법이 되는데 일본 애들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까
그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좀 중앙집권적인 근대적인 법 있잖아요. 근대적인 법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지의 법을 통일적으로 적용을 무리하게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유학적인 문화가 남아 있어가지고 체면 따지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 식민지에서 복무했냐 내지에서 복무했냐를 따라서 사회적인 계급을 나누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조선총독부가 내지의 눈치만 보는 약간 좀 그게 돼가지고 이쪽 현지에 맞는 그런 걸 잘 못한 것도 있고, 그 효율적인 행정도 못했고, 그 내지에서 좀 더 신경 썼으면 좀 모르기도 했을 텐데.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로마법은 또 사기템이 그거예요. 이 로마인들은 전통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게 계속 말했지만 보충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거거든요. 보충적 플러스 최후의 수단. 이게 또 사기예요. 이런 체계가 영미법에 있긴 하지만은 사실 법치주의라고 하면 동아시아인들한테 낯설잖아요. 그쵸? 사회적인 타협이랑 조정이 안 되면 최후의 수단을 쓴다니. 근데 로마인들은 이게 너무 당연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나 숙주를 만들어도 얘네들이 자치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자치를 주는 게 먼저고, 해결이 안 돼? 그때 법으로 도와주게 하는 게 되니까 로마법은 일제법이랑 다르게 이 유익한 게 돼요. 유익한 것. 그쵸? 아무튼 그렇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콘텐츠 로마와 일제의 제국 통치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 광복절 특집. 이거 이럴 때나 해보지 언제 하겠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이게 시민의 덕성이랑 자유주의 같은 걸로 봤으면은 좀 재밌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플로우가 잘 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만든 거라서. 그래서 맨 처음에 추임새로 한 게 이거잖아요. 한국인들한테는 막 3.1운동 일어나고 그러니까 식민통치는 나쁜 것, 독립하자인데, 근데 유럽인들한테 식민통치가 스페인이 로마 공화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까지 있어요. 진짜 너무 웃겨요. 다시마시마님, 식민지 원주민들한테 군에 참가할 권한을 준 적 있었나요? 그 인도가 그랬죠. 대영제국 인도 통치할 때 제가 고딩 때 간디의 간디자서전을 읽어봤거든요. 원주민들한테 군에 참가할 권한 줘요. 그가 같이 싸우면서 명예를 주고, 그걸 통해서 만약 잘하면은 대영제국이 그니까 로마식으로 잘해요. 공원을 쌓았다 하면은 그것만큼 이제 떡고물을 줘요. 근데 간디 같은 경우에는 살생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투병이 아니라 의무병으로 참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렇죠. 정근상 수장전이 딱 그거예요. 식민지가 된 게 아니라 로마의 일원이 된 거고, 로마 공화국의 이런 수호자 역할을 하고 제국의 패권을 유지시켜준 충성스러운 이런 게 된 겁니다. 문명국의 일원이 된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카이사르 갈리아 원정에 보시면은 만약에 로마 본국을 식민지 보조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병력 편제가 보조군이 어디든 다 있잖아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현지의 도움을 다 받은 거예요. 그 보조군이 만약 잘해주면은 그쪽의 지위가 엄청 높아지고, 카이사르가 그래서 독재가 된 다음부터 아우구스투스 때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갈리아 나르보네시스가 원래 키케로 때도 그 본국의 산업 보호하려고 다 박살냈잖아요. 관세 때리고 포도 산업 박살내고 올리브 산업 박살내고 그랬는데, 카이사르는 갈리아 원정을 할 때 갈리아 지역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보상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공화국 역사상 계속 거기를 통제하고 관세 매기고 있었는데, 제국이 되고 나니까 그쪽에 오히려 산업을 밀어줘요. 왜냐, 보답을 해줘야 돼. 클린텔라적으로 피데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갈리아 나르보네시스가 그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 끝날 때쯤 되면은 본국의 산업을 오히려 뛰어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마시마님. 근데 일본은 왜 조선 육군이랑 수군 파괴시켜버리면서 식민지 민족들한테 군 참가권을 박탈시켜버린 거냐. 근데 제가 보기에 그게 있어요. 그 7년의 원정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콘텐츠 한번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네, 나름 또 잘 만들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7년의 원정들도 그렇고 일제시대 통치 방식도 그렇고 잘 따져보면요, 뭔 느낌이 드냐, 그 임진왜란 때는 일본 애들이 장거리 해외 원정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게 너무 잘 드러나고요. 다시 말하지만 장거리 해외 원정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게 너무 잘 드러나고, 그 2차 세계대전 때도 잘 드러나는 것 같고, 식민 통치할 때도 얘네 식민 통치해본 경험이 없구나 하는 게 너무 잘 드러나요. 온갖 곳에서 비효율적인 게 나타나고, 그 와중에 일본 애들의 그런 사회적인 체면이나 유학적인 문화 같은 것도 못 져버리고. 멍민주님, 조선 왕실 예우해준 건 조선 왕실 나라를 쉽게 넘겨줄 공을 인정해서 아닐까요? 공을 인정해서 맞는데, 그 로마이들이면은 좀 거래적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공을 인정해 줄 텐데 우리가 그거 주는 건 공짜가 아니야. 거기서 민심 달래는 상징적인 역할,
그러니까 조선의 시민들과 백성들의 민심을 모아두는 상징적인 역할을 니니까 잘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그거를 시켰을 것 같거든요. 로마인들 사고방식으로 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약간 아무튼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다. 왜냐면 조선 왕조에 대한 약간 충성심이 그때도 분명히 그래도 남아있던 건 있긴 하거든요. 그 상징적으로 그쪽을 좀 달래주는 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여러분 7년의 원정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보면은 일본 애들이 약간 제 개인적으로 본인들 땅 있잖아요. 본인들 땅에 갇혀가지고 전쟁만 계속 하던 애들이기 때문에 뭔가 좀 얼치기로 한 약간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구유애님 양반 계층 안정화 용도 아님? 아 그건 뭐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그런 게 있는데 또 비효율적으로 그니까 돈만 주고 이권만 주고 돈 주고 이권 주고 그냥 일을 안 시킨 게 좀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사실 영국도 그렇게 하고 다 했던 것 같은데 로마도 그렇게 하고